팩트는 팩트다. 정스타 TV. 네, 안녕하세요. 정스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벌써 여러분을 만나뵌 지 3주가 된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는요, 첫 시간 이외로 만나볼 수는 없었고요. 그동안 인터뷰를 통해서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나 뵀습니다. 5분 정도 인터뷰가 진행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한 15분 정도가 더 대기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분들도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정말 양쪽의 생생한 목소리를 인터뷰와 취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로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상에서 많은 내용이요, 부동산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검색해 보셨을 텐데요. 베트남 부동산의 초토화, 베트남 부동산의 폭망,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붕괴. 정말 뭐 영화 같은 내용들이에요. 예,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한두 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과연 의구심이 들게 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자, 그래서 정스타는 궁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고행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궁금해서 못 참겠습니다. 정말 베트남 부동산이 그렇게 떨어졌고 폭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현지 부동산의 상황을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부동산 관련돼서 문외한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저는 북경대학에서 EMBA를 공부했는데 그때 전공했던 것이 부동산 관련 수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의 심장부죠, 경제심장부인 광저우에서 20년간 정말 그 부동산의 변화를 경험을 하면서 투자도 하고, 예, 수익을 아주 짭짤하게 낸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많은 것도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자마자 제 증권사에, 모 증권사에 다니는 제 후배가 중국 전문가가 왜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강의를 의뢰해 왔습니다. 대상은요, 대한민국에 내놓으러 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60여 명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 거였는데 폭발적인 반응이었죠. 포스터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했더니 너무 반응이 좋아서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5개월 후인가에. 그래서 그때는 제가 베트남에서 정말 부동산 전문가 현지인들과 여기서 에이전시 하시는 분을 모시고 한국으로 들어가 공동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 포스터가 아마 그 포스터일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또한 베트남 부동산을 팩트 체크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혼자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철저히 중간자의 입장에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부동산 전문가들로 활약하고 계시는 한국 베트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동산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베트남 현지 부동산 관련해서 직접 발로 뛰어 리얼 컨텐츠를 제작하고 여러분께 팩트에 입각한 사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맨 정스타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두 번째 팩트체크 시리즈, 자팍다식 정스타 베트남 부동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베트남 부동산을 뛰어다니며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고요. 베트남 부동산이 궁금한 여러분께 중국 경험을 바탕을 둔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중국, 베트남 비교를 해봐야 할 텐데요. 자, 베트남 부동산 원론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요. 중국과 베트남을 간략하게 이 시간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이 중국 지도가 아마 뜰 거고요. 여기에 베트남 지도가 뜰 겁니다. 예, 차이나, 인도 차이나 반도, 차이나가 들어간 거 보니까 좀 비슷하게 생겼죠? 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먼저 정치 경제 시스템은요,
두 나라가 모두 막스 레닌 사상에서 출발한 사회주의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점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데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기에는요 비슷해 보이지만 중국은요 공산당 일당 체제를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이 정치 체제는 강력히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개혁된 정치 체제 형태도 나오고 있다는 게 살짝 다른 점입니다. 이 점도 나중에 제가 정치 사회 분야의 전문가인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 베트남을 모두 경험한 결과 또 공산당 정부가 민중 그러니까 이 국민을 장악하고 있는 힘이 중국이 겉보기에는 월등히 커 보인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뭐 소수민족 문제도 걸려 있고 뭐 독립 문제도 걸려 있고 홍콩 문제도 걸려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강하게 억압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더 센 것 같습니다. 자, 민주라는 잣대를 들이밀어 본다면 베트남이 훨씬 민주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회가 된다면 이 점도 반드시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력 구조를 보면요. 자, 두 나라 모두 1인 독재를 막기 위한 집단 지도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호치민도 유언이 그랬고요. 등소평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당서기가 정점에 있고요. 밑에 중앙 상무위원 7인이 그 밑에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25명으로 구성된 확대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공산당원들 돼가지고 대의원들이 있고 하는 구조인데요. 그 25명이 수시로 모여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뭐 거의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시황제라고 불리듯이 세계적 트렌드 독재, 거의 뭐 독재로 가는 분위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기고 있는 형태가 중국의 형태입니다. 베트남은요. 당서기, 국가주석, 국회의장, 총리 4인 집단 지도체제인데요. 작년부터 한 2년 전이죠. 2년 전부터 주석이 갑자기 사망을 하고 당서기가 주석을 겸하면서 지금 3인이 집단 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트렌드가 독재인 것을 감안할 때 좀 이 중국과 베트남도 모두 독재 형태로 흘러가지 않는가라는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베트남은 지금 현재 당서기께서 워낙 고령이고 76세, 77세 정도 되셨는데 고령이고 내년에 이제 국가공무원이 전면 교체가 되는 2021년이 교체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내년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의 개왕을 설명하면요. 저 보면은 이제 뭐 중국이 면적이 굉장히 커요. 전 세계 4위고요. 베트남도 길쭉하죠. 한 1600km 됩니다. 남북이 되는데 중국은 총면적이 960만 제곱킬로미터고요. 베트남은 33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인구는 중국이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계 1위 14억 5천만 정도 인구 센서스가 말을 하고요. 베트남은 9,700만 정도 됩니다. 세계 한 15위 정도 되네요. 9,700만 정도가. 그리고 국민소득은요. 1인당 GDP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중국은 지금 9,700불 정도 되는데 베트남은 지금 2,600불이에요. 예. 2,600불이면 대한민국 1986년 정도가 2,600불이고요. 중국으로 치면 2007년도에서 8년도 사이가 한 2,700불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언어는 뭐 중국어고 베트남어, 뭐 정치는 사회주의 같고요. 그리고 수교일은요, 1992년도에요. 1992년 10월 22일 날 우리가 베트남하고 수교를 하고요. 그리고 중국하고는 한 4달 전쯤에 8월 24일 날 1992년 8월 24일 날 수교를 하게 됩니다. 뭐 모두 한 2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요 2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처음에 중국에서 발전을 했고 지금 포스트 차이나라고 해서 베트남에서 발전하고 있으니 두 나라를 모두 띄어낼 수는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간략하게 비교해 드렸고요. 다음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원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 계시는 독자들은 베트남 시장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모습은 약속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트남 주거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전체 인구는 9,600만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호치민에 1,30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 센서, 이게 2019년 1월 현재고요. 인구 센서스로는 900만 정도인데 실제 거주 광역 인구를 포함하면 1,300만 정도가 되고요. 호치민 영향권에 있는 이런 위성 도시를 포함하면 한 2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노이가요, 마찬가지로 한 805만 명, 인구 센서스에서는 한 805만 명 정도 되는데 영향력 있는 인구, 그러니까 하노이 영향권 안에 있는 인구는 한 1,600만 명 정도 됩니다. 수도는 하노이지만 호치민이 훨씬 더 크다고 알 수 있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호치민은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하노이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도시화는 호치민이 훨씬 진행이 빠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요, 호치민과 하노이 이 두 지역을 논하고선 부동산 투자에 큰 주거용 부동산 투자에 큰 메리트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낭이니 나짱이니 이런 데를 말씀을 하시는 되는데요. 그곳은 그야말로 관광지고요. 관광객이 없는 그곳은요, 가보면 이제 썰렁합니다. 그래도 인구 1,000만 이상의 도시 호치민과 하노이가 베트남 부동산의 핵심 지역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2016, 17, 18년도에 베트남 부동산이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요. 2019년에 대도시 신규 아파트 프로젝트에 대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과열과 조정한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누구나 다 상승하리라고 상상을 했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복병 코로나,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미생물 자식이 나타나가지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상에 폭락이니 망했니 시장 붕괴니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팩트 체크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 부동산의 성장 요인과 방해 요인이 뭔가도 제가 한번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베트남 부동산의 성장 요인은요, 경제 성장률이 좋다는 겁니다. 동남아에서 1위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과거 한국이 갔던 8%에서 10%, 그리고 중국이 갔던 마오빠 8%를 유지해라. 얼마나 경제 성장이 많았으면 8%를 유지해라고, 남들은 8%를 가게 해주세요. 근데 중국은요, 많을 때는 11, 12%까지도 성장을 했고요. 그거 한 10년 이상 했어요. 그리고 그 성장이 둔화되면서 나왔던 게 원자바오 총리가 마오빠 8을 사수하라. 근데 지금 한 7%, 6%까지 떨어져 있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률, 동남아에서 지금 7%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베트남입니다. 네, 필리핀도 그 정도는 하고 있고 한데 베트남만큼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도시화. 지금 도시화 진행률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예전에 베트남 2018년에 보고에 의하면, 그 월드뱅크 보고에 의하면 베트남 그 도시화가 26% 정도 진행이 돼 있었어요. 근데 2019년에는 벌써 37%,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기반시설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는 말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베트남도 성장하고 그들이 가는 중국이 10여 년 전에 갔던 길을 가고자 할 겁니다. 부디 가기를 기원합니다. 예, 제가 베트남에 살고 있으니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해외 거주 베트남인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해집니다.
무려 2018년 한 해만요 189억 달러를 해외에서 송금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2017년 대비 무려 37%나 증가하게 되는데 이 송금액 대부분이요 부동산 투자를 위한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요 월교예요. 예전에 그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약 80여만 명의 보트 피플이 저쪽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미주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가서 정착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귀향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그 1.5세대, 2세대들이 그 아버지가 살았던 어머니가 살았던 고향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월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중국은 화교가 있죠. 예, 베트남도 월교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는 게요. 제가 하는 분야가 언론과 이 엔터테인먼트인데 제가 만나는 그 매니저급 이상들이 굉장히 영어를 잘해요. 뭐 일반 대중들의 영어 실력은 뭐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매니저급 이상 되는 그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데 매니저급 이상 되는 분들이 영어 실력이 높아서 야 중고등학교 때 교육을 굉장히 잘 받으셨겠네요 물어보면 전부 다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LA 쪽으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거기에 친척들이 있어서 조기 유학을 갔다 왔다. 집안이 좋은 분들이었으니까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분들의 투자 금액도 이제 늘어났고요. 사실 그분들이 예전부터도 집을 구매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게 막혀 있었기 때문에 차명으로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프로젝트별로 해가지고 30%까지 오픈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달러 유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또한 베트남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데요. 2018년까지 외국인 부동산 투자액은 579억 달러입니다. 2019년 현재예요. 굉장합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예. 그러므로 베트남에 유입되는 외국 그 부동산 투자 금액은요. 월교, 홍콩, 싱가포르,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네, 주 부동산 투자국입니다. 아직까지 뭐 유럽이나 그 미국 쪽에서는 없는 걸로 봐서 중국과 같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은 아직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중국이 세계 공장의 지위를 주변국에 나눠주면 그 급부를 가장 많이 받는 게 베트남이기 때문에 이 유럽의 자본과 미국의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베트남의 성장 가망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1998년, 99년도요. 대도시 빼놓고는 대도시도 마찬가지고요. 베트남 같았어요. 중국도. 그런데 그 성장의 빠르기가 정말 천지개벽, 상점벽해 이런 말들이 실감나는 빠르기였거든요. 뭐 정말 눈 뜨고 나면 달라져 있었으니까 20년간 제가 그걸 봤지 않습니까? 북경을 봤고 상해를 봤고 광저우를 봤어요. 예, 봤기 때문에 베트남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이 아시아 쪽 자금만 들어와서는 좀 힘든 일이고요. 전 세계의 모든 투자 자금과 공장들이 집중을 해줘야 가능한 일이니 베트남도 조금 더 정치를 잘 하셔서 이렇게 유치를 하셔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의 방해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사진을 보면 제일 많이 보셨던 게 어떤 거죠? 예, 오토바이예요. 허망합니다. 예, 오토바이가 이들의 주 교통수단이에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다. 정말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을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첫 번째 요소가 아닌가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공급 과잉 또한 베트남 부동산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인데요. 2016년에서 2018년까지요. 호치민만 13만 호가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로 인해서 아파트 임대료와 매매 가격이 사실 약간 하락은 하긴 했는데요. 물론 메이저죠. 뭐 일군에 있는 비놈이라든지 뭐 골든리버라든지 이런 데는 말고요. 하락을 했는데 뭐 그래도 젊은 층이 베트남의 젊은 층이 워낙 많고 신혼부부들이 많이 유입되고 도시로 많이 유입되고 있어서 아마 그건 잠깐 현상이고요.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의 대출 규제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했다. 뭐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상해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너무 과열됐을 때는 중국가 대출 규제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제도도 내놓고 정책도 내놓고 하는데요.
아시잖아요. 좀 여기 베이징 부동산 20년간 흐름 한번 봐보세요. 꾸준히 합니다. 중간에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게 이제 규제가 나온 거고 또 악재가 나온 거였어요.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부동산은 상해가 이끌고 있는데요. 상해가 가면 그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후에 이제 부동산이 베이징이 따라가고요. 저 밑에 있는 제가 살았던 그 광저우나 션전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늦게 이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광동 사람들이 신중한 것 같대요. 돈은 많은데 예, 딱 보고 아 가나 안 가나 보고 국제 정세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북경, 상해 그리고 광저우, 대한민국도 한번 보여주세요. 한 40년 보여드리면요 꾸준히 증가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대도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호치민, 하노이도 이렇게 증가를 할 걸로 보입니다. 뭐 방해 요인이 뭐 한국도 많았고요, 중국도 많았고 하지만 결국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 베트남 같이 대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반드시 오를 건데 외국인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